네,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11월 거의 다 됐고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게 네. 사나랠리 아니겠습니까? 산타. 세네클로스 네. 커밍타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산타랠리는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해인가? 왜냐면 이제 워낙 올해 시장 이제 하반기로서록 뜨거워지니까 네. 올해 이제 오랜만에 한번 산타클로스 한번 오시나? 네, 요 이야기 수염만 붙이면 산타클로스 딱 되시는 우리 송재경 대표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일단 산타랠리 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높다. 높다. 네, 미국과 한국 둘 다. 보통 같이 가죠. 네. 따로 가는 경우는 작년에 좀 따로 가긴 했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워낙 작년은 워낙 우리나라가 좀 특수한 케이스. 여러모로 힘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기대를 품고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실적들은 기업들이 괜찮은 모양이에요. 매우 좋죠, 사실은. 특히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발표했을 때 예상치보다 20%나 높고 이후로도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추정치들을 내년 거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 이것도 다 이제 미국발이긴 한데 네.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연동해서 같이 잘 가고 있는 적어도 이익 추정치만큼은 그렇게 있다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내년에도 그럼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증권사들은 다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네네. 그 전망들은 어떻게 좀 나옵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이게 이제 고민이 지금쯤 되면 고민이 약간 이제 산타랠리 올까요 질문에 뭐냐면 네. 그 사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제일 이제 우리 기저예요. 네.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에 산타랠리까지 또 바라면 이거 욕심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로는 한 13%, 15% 올랐지만 4월 8일 바닥 대비로는 역대급으로 좀 올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4월 8일 기억하시겠지만 4월 2일 날 트럼프가 관세 발표하고 해방의 날. 일주일 동안 박살나고 네. 4월 8일 바닥 찍고 이제 쫙 올라와서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6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35% 올랐거든요. 35% 수익률은 6개월 35%는 100년 동안 5번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랠리를 보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산타 랠리를 기대하면 이거 좀 욕심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제 우려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위기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좀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 그와 관련된 이제 자료를 이제 한 2개 정도 갖고 왔는데요. 네네네.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약간 지금 그러니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좀 뭐랄까 이제 약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네. 실적 발표 전에 다 눈높이를 싹 낮춰놔요. 그래갖고 실제로 발표하면은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이제 이걸 좀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그걸 또 더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차트 첫 번째 차트를 갖고 온 게 뭐냐면 그 파란색 선의 이익 조정 폭입니다. 상향 조정, 하향 조정의 비율이죠, 사실은. 위로 올라가면 상향 조정한 사람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건데 올해 사실 들어와서 확 빠졌다가 쭉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그 트럼프 관세전으로 다 겁먹었다가 네.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내년 이익치까지 쭉 끌어올렸는데 요게 한 7, 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지금 갈색선이 뭐냐면 이게 실제로 서프라이즈가 나는 기업들 그 추이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쫓아간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3분기도 시장에서 원래는 한 YY로 S&P 500이 한 6, 7% 7% 하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올라와서 이제 소위 두 자릿수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내년도에 대해서도 적어도 지금 기대감은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번 3분기 실적에도 여전히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네. 근데 뭐라 그러죠? 이게 저는 이게 시장이 막 좋으면 괜한 불안감 같은 게 좀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다 괜찮다, 좋다 할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늘 뭐가 터져갖고 확 붕괴되고 이런 게 그냥 저희 그냥 막연한 공포 같은 거긴 한데. 나이 들으셔서 왜냐면 아는 게 병이다. 전 더 심합니다. 나이 들은 100% 이럴 땐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네네네. 네. 나이 들어서 그래서 제이미 모건
아니 제이미 다이먼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얘기도 이따가 그래서 하려고 그 양반도 나이 들어서 그런 먹었어. 거예요. 예. 산전수전 겪으면 네. 이게 좋았던 시절보다는 뭔가 걱정 때가 항상 다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아, 네네네. 근데 그 뭐죠? 그 무슨 은행 뭐 금융권에서 뭐 문제 생기는 게 자이언스라든지 예, 그 뭐 바퀴벌레 한 마리 있으면 뭐 수백 마리가 아, 이미 있는 것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도로 확대 해석할 건 아닌 모양이군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제 좀 가봐야 됩니다. 네. 고육이 전에 이제 네. 두 가지 이제 저기 산타랠리 갈 수 있는 거 네네네. 짧게 한 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예. 통상 9, 10월 달에 변동성이 세지면서 쉬어가는 달인데 이번에는 없이 갔습니다. 9, 네. 10월을 물론 네. 이제 4월에 워낙 조정을 받기 때문에 간 것도 있지만 9, 10월이 보통 변동성이 커지면서 쉬어가는 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난 15년간 특히 짧게는 10년간 미국이 제일 주가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자사주 소각이었거든요. 네. 자사주 소각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유상 증자 신규 많아갖고 문제였고 이제 올해부터 좀 줄기 시작했는데 어쨌거나 미국의 자사주 소각이 올해 들어서도 역대급으로 나온다. 근데 그것이 11월, 12월에 다시 재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9, 10월에 수급이 좀 타이트해졌다가 줄었다가 9월에는 안 해요 자사주 소각. 보통 그때 안 합니다. 많이 해. 시적 시즌 앞두고도 있고 보통 좀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에 좀 많이 하고 네. 그 기간에 많이 하고 중간에 8월 지나서 확 줄어서 9, 10월 쉬었다가 11월, 12월에 좀 다시 늘어나거든요. 근데 네. 올해 지금 10월 10일까지 발표된 그 자사주 소각 그 규모가 네. 작년 대비 지금 16% 이상 성장하면서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있는데 그만큼 11월 12월에 또 들어올 미국에서 최대의 주식 매입처는 누구냐? 요즘 개인이지만 전통적으로는 기업입니다. 사실 네. 기업이 일단 많이 사준다.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서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가는데 보통 5월에 팔고 떠나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리고 11월부터 사라는데 네, 네, 지금 네, 보시면 6개월 수익률인데 11월에 사느냐 5월에 샀냐에 따라서 10월에 샀을 때가 지난 70여 년간 제일 높았었고 6개월 예, 수익률이 예, 예. 평균적으로 저 맨 밑에 가시면 5월에 사서 6개월 갔을 때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1월부터 6개월간이 전통적으로 소위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는 주가 측면에서는 요것이 다 맞물리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올라서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전히 상승 탄력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더 들어올 돈들이 있다, 유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일단은 기업 쪽에서는 들어올 돈이 충분히 더 있다. 기업이라는 게 진짜 기업이야? 아니면 기관, 금융기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잖아요. 아, 그거. 시장에서 사는 거. 근데 이 규모가 사실은 지난 한 15년 보면은 제일 많거든요. 예. 이쪽이 올해 들어와서 개인이 제일 넘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업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사들이는 자사주 같은 게 결국 이제 주가 올리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아 그렇죠. 여기에 네. 플러스 개인까지 가세하면은 좀 네. 확실히 좀 더 올라갈 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타랠리는 요 정도 보면 대략 정리가 좀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요걸 이걸 국내까지 연결을 하면 예. 그러면 내년도 올해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년도까지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무슨 수혜가 있을 거냐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이 일종의 이제 투자 사이클이잖아요. 네. 설비 투자, 그렇죠. AI 설비 투자 사이클이 진행됐는데 내년도 유사한 것 같다.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주말 동안 발표한 자료 좀 차트가 좋아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보시면 내년도에도 S&P 500의 설비 투자는 약 한 8% 상승할 거로 보는데 그 중에 보면 업종별로 보면은 기술주, 경기 소비재, 유틸리티. 근데 여기 사실 기술주와 경기 소비재 안에 제일 큰 놈들이 다 AI 관련된 M7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설비 투자가 여전히 강할 거다 보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당연히 유틸리티,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 세 분야가 여전히 내년에도 설비 투자가 여전히 강할 거다. 연결해 보면 이것이 사실은 시차를 두고 거의 유사하게 우리나라 전 업종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내년도에 미국의 설비 투자가 집중되고 늘어나는 분야와 유관돼 있는 국내 업종 기업들이 여전히 수혜를 받고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여전히 유효한 거다. 적어도 이것이 유지되는 한 이걸 말씀드리고 결국 싶습니다. 미국에서 네. 주문했을 때 누구한테 주문할 것이냐 한국에 주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지난 10여 년간 15년 차트를 같이 그려보면 미국이 설비 투자를 늘릴 때
똑같이 우리나라 기업이 똑같이 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 우리나라. 자, 좋습니다. 그러면 산타랠리 관련된 내용은 요 정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기 시그널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 지금 한두 개 지금 얘기가 나오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또 세상에 또 이게 마냥 좋으면 재미없잖아요. 되게 또 네. 뭔가 이게 업앤다운이 있어야 재미있는데 그걸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지난주에 한번 얘기하고 미국 월가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때 아닌 바퀴벌레와 흰개미 논쟁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흰개미도 있어요? 예. 네. 흰개미가 뭐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흰개미 하면 별로 감이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아, 감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다 목조 주택이니까 그렇죠. 다 네, 갈려먹고. 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게 콘크리트니까 네. 개미에 좀 강합니다, 상당히. 네. 이게 뭐지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만 흰개미에 난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한 얘기가 바퀴벌레 한 마리 보면 그 뒤에 우리가 한 마리만 본 게 아니라 뒤에 어마어마한 바퀴벌레가 있지 않겠냐 뭐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바퀴벌레면 좀 더럽고 끔찍하고 하긴 하지만 최소한 같이 살 수는 있다. 근데 만에 하나 그게 바퀴벌레가 아니고 흰개미면 흰개미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 집이 그냥 폭삭 주저앉는다. 그렇죠. 집에 대들보를 갉아먹을 수가 네,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면은 이건 또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는 보험도 처리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흰개미는? 흰개미 처리 안 해준답니다. 미국 보험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대응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아, 그 이건 자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두 달 동안 이렇게 다 막아놓고 그 이게 맞아요. 방충해야 되고 뭐 이제 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하던데 음.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것에 소위 이게 바퀴벌레는 흰개미의 논쟁을 그럼 우리가 뭘로 봐야 되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는 요 종목을 보시면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제가 갖고 온 게 뱅앤 그 DBC 인컴 ETF라는 거 있습니다. BIZD라는 게 있는데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죠. 통상적으로는 S&P 500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올해 6, 7월부터 따로 놀기 시작했대요. 보시면 좌측은 S&P 500이랑 같이 그려놓은 거고 우측은 미국 지방은행하고 ETF랑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네. 보시면은 3호 신용 회사들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이제 소위 RS 캐피탈, 블루 아울, 뭐 이제 블랙스톤 관련된 기업 그 ETF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사모신용하면 사람들이 잘 이게 뭔지 잘 안 하다요. 안 하다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백그라운드 설명드리면 2008년도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은행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은행한테 대출하거나 네. 그 중간쯤에 있는 애들은 소위 이제 하이힐드 본드를 만들어내거나 찍거나 뭐 이걸 했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거 인수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위험한데 투자하니까 망하잖아. 우리 돈 많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너희 1급 금융권 이거 하지 마.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세상에 소위 돈 잘 버는 기업들만 있는 건 우량 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중간 저 아래 기업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들도 고금리지만 빌려야 될 시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이드 시장에 은행들이 투자하는데 이들도 깐깐해지고 나니까 네. 소위 사모 신용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듣던 KKR, 블랙스톤 아. 뭐 이런 애들이 이제 PE라는 걸 형태로 투자하고 여기에 대출 형태로 돈을 빌려준 애들이 여기에 보면 RS 캐피탈, 블루아울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새롭게 생긴 거예요. 네. 이 시장 규모가 이 한 15년 사이에 거의 3조 달러에 육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시장을 하이힐드 규모가 거의 다 갖고 갔는데 이걸 반반 이제 양분합니다. 그래서 대략 3호 신용 시장이 한 2, 3조, 하이힐드 시장이 2, 3조. 네. 다 합치면 한 5조에서 6조 달러 정도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소위 좀 어렵고 힘든 돈 빌려서 뭔가 장사해야 되는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하이힐드만 해도 거의 은행권과 같아서 우량채 유사하게 지금 시장이 형성이 돼갖고 네.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쪽 사모 신용 쪽이 좀 더 어려운 애들이 좀 더 많이 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짜 어려운 쪽 분야는 확실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2020년 소위 코로나 이후에 모든 시장의 형태는 다 K자 형태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찌 보면 K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네. 거죠.
쉐입 자체가 지금 K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소비도 상위 10%, 20%가 돈 열심히 잘 써주고 있고 나머지 80%, 90%는 지금 사실상 침체거든요, 미국도. 그래서 네. 다 K자 형태로 나타나요. 원래 K자 붙으면은 좋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원래 K 컬처, K 뭐 하면 다 좋아야 되는데 네. 유일하게 이쪽 분야만 K자 모습은 완벽하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그 이중화, 양극화. 예, 차별화, 뭐 양극화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기업 시장에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관리만 되면 바퀴벌레로 끝날 텐데 이거 실제로 예상과 밖으로 많이 커져 있으면 흰개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거냐 말 거냐를 우리는 뭘 보면 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시장에서 막투마켓으로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건 진짜로 그래서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소위 자동차 관련된 회사에 있던 트라이컬러 아마 얘기 여기서 많이들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퍼스트 브랜즈 이게 다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이 이번에 갑자기 다 부도나 버렸잖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사모 신용 쪽에 들어가 있어갖고 막투마켓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바로바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준 이런 사모 신용 투자사들의 주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통 우리가 이런 네. 시스템,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보통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들 막 튀어오른다 네, 하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위험하지 않냐 이런 거 판단하는데 그러면 요거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하이힐드 마켓하고 예. 이 마켓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죠. 그것도 그걸로도 확인 못해요. 확인 못합니다. 이건 다 수준 이렇게지만 장부 가서 제대로 이자 받고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우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얘기해 주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시장에는 아름아름 뭔가 나가고 이자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근데 이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모신용 ETF 중에서 이들이 원래 이자 받다가 이자를 못 받으면 그 기업으로부터 현물이나 이런 걸로 이자를 받는 비율이 가끔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돈으로 못 주니까 뭐, 그렇죠. 뭐 이자 대신에. 차로 줘요. 뭐 그런 거죠. 저 지금 돈 없어서 차로 드릴게요.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가긴 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상위 20% 10%의 소비자가 가듯이 우량 기업들이 여전히 시장을 잘 끌고 가고 있지만 네. 나머지 소위 절반 이하 저 아래쪽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막투마켓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일단 주식시장이 제일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모신용 제가 오늘 알려준 BIZG 티커를 어디다 넣어놓으시고 네. 매일매일 좀 주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BIZG. 말씀드립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아마 전 세계 시장에서도 가장 뜨거운 건 역시 뭐 반도체라는 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반도체의 지금 랠리는 뭐 연말까지 쭉 더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내년도 캐펙스도 보시면 여전히 반도체 AI와 관련된 것들이 높고 그 AI 관련된 최대 수혜가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AI 관련된 투자는 내년까지도 일단 유지되는 걸로 다들 예상하고 가고 있다. 첫 번째로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다만 그 소위 증가율, 그 소위 이제 변화율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가다가 조금씩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당연히 베이스가 커지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가 이건 미국 전체를 놓고 이제 보는 건데 비거주용 건축물 투자들 중에 저 밑에 사실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면 거의 성장이 없거나 뭐 사실 마이너스죠. 뭐 특히 이제 사무실 오피스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네. 역성장 엄청 하고 네. 있는데 유일하게 데이터 센터만 성장률을 엄청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데이터 업데이트된 거 보시면 작년 2년 전에 이제 80% 피크 찍고 이제 지금은 좀 내려와서 성장률이 한 30%뭐 이게 이 속도로 좀 내려오면 내년으로 가면 이것이 20% 10%좀 둔화되겠죠. 근데 우리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항상 이게 이게 소위 기울기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AI 투자는 지속되긴 하나 그 증가율의 소위 기울기는 약화되기 때문에 소위 우리의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의 눈높이도 조금 낮춰서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올해 들어서 막 정말 이게 상상 가능한 개수야라고 할 만한 GPU를 주문하겠다는 그 선언들 뭐 엔비디아 오픈 AI가 엔비디아한테 10기가 AMD한테 6기가 이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양이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안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 센터 건설 증가율인가요? 아니면
그 내용들이 다 반영되면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 증가율은 계속 완화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금과 물리적인 이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자금으로는 오픈 AI가 말한 그 공수표를 공수표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답을 다 하는데 실제로 오픈 AI가 한 것만 해도 그냥 우리나라 전체 HBM 다 줘야 되는 수준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게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냉정해 보면 가봐야 좀 안다. 첫 번째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AI가 소위 GPU로는 돈을 벌지만 네. 그걸 갖고 데이터 센터에서 모델 돌려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 데에서는 소위 데이터 센터가 일부를 제하고 나면 다 지금 적자예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마 혹시 여기 유료로 지금 이 AI 서비스 챗GPT 같은 거 네. 우리 조 기자. 저는 한 2개 정도 쓰고 예. 있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걸로 정말로 뭔가 그 생산적인 네. 그걸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 만한 걸로 쓰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보통 그 요구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큰 사용량이 늘어나서 절대 가격 P는 줄지만 Q가 늘어나갖고 네. 실제로는 내가 돌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지속 가능하느냐. 그래서 네. 오픈 AI도 2030년까지 자기 마이너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한테 그래서 저기 한 1,000억 달러 우리한테 투자해줘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전력을 갖다가 GPU만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가스 터빈 같은 거 지금 옛날에는 2년이면 만들었는데 지금 5년 걸려요. 네. 그것도. 지금 갖다 주문이 밀려서 그렇죠. 예, SMR 지금 아무것도 하는 데 없잖아요. 지금 예. 지금 미국에서 원전 지금 건설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냉정해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한다고만 하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 거냐에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자체적으로 뭐 재생에너지 뭐 한다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이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오픈 AI 보면 확실히 다운로드 건수가 좀 확실히 정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쓰는 그 소위 세션이나 타임이 줄고 있어요. 최근 한 3개월 동안 네. 한 20% 줄었습니다. 이제 약간 정체기에 온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지금처럼 그냥 우상향 45도 각도로 이거는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투자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아시면서 네.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뭐 경제 지표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제 투자를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위험 요소들 잘 체크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 대표님께서 포트폴리오 짜시면 어느 정도로 혹시 짜실 건지 한번 살짝 엿들어보고. 일단 자산군도를 놓고 보면 예. 옛날에는 60대 40 법칙이었죠. 주식 채권. 주권. 아. 네. 예, 주식 60, 채권 40. 이제 그 시대는 끝난 것 같다. 네. 확실하게 끝난 것 같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는 60대 20대 20. 그래서 주식 60, 채권 그다음에 금. 그래서 20, 20. 좀 더 과격한 분들은 5대 5에서 금을 5까지 넣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금을 5. 금을 5까지 넣자는 사람까지 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 올해 사실 최고의 자산은 그러니까 금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지금 한 60% 올랐죠. 예. 예. 아이고. 저기 은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조정받긴 했지만 네. 걔가 한 80% 올랐고 80이요? 예, 80 올랐다 조정받았거든요. 원래 금 투자하다가 이제 나는 좀 금보다 변동성이 더 컸으면 좋겠어. 수익률 더 높였으면 좋겠어. 그럴 때 원래 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게 비율이 있어갖고 네. 보통 금과 금은 같이 가거든요. 예, 예, 근데 예. 그 사이 못 갔다 이제 은이 오래 이제 캐치업한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대전제가 뭐냐면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머릿속에 그려야 될 게 지금 이제 주식도 가고 금도 가는 희한한 올해 네.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한켠에 다 고민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난 30년간 고민하지 않았던 큰 변수가 나타난 거예요. 물가라는 인플레이션이란 큰 변수가 나타나는데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무슨 고혈압을 뭐 소위 소리 없는 무슨 뭐 살인자, 살인자. 네. 예. 인플레이션이 우리 자산의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쉽게 드린 예로 인플레이션이 매년 3%씩 10년을 가면요. 내가 1억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10년 후에는 이게 7,500만 원이 됩니다. 나의 구매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쫓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불안감인데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주요 국가들이 네. 지난 30년간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렸다는 거예요. G7 국가들이. 네. 미국, 지금 난리난 프랑스, 영국, 뭐 독일 빼고는 유럽 국가 대부분 독일, 스위스 정도 빼고는 네. 다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또 타게 하려면 이전처럼 또 부채를 찍으면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에 또 돈을 찍어? 그러면 과연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 네. 이 고민 때문에 특히 올해 들어와서 지금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셔야 될 거. 왜냐하면 금이 인플레이션의 지난 5천년 역사상 최고의 방어 수단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도 뭐 그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약간 작은 얘기고 좀 더 큰 얘기는 전 세계적인 물가와 연관돼 있는 부채가 더 늘지 말지에 대한 그러한 확신,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물가 없이 지금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금은 더 이상 못 갑니다. 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여전히 불안한 분들은 올해처럼 여전히 금을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안에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고 네. 트럼프가 내년도에 돈을 더 풀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연준이 돈을 풀까요? 안 풀까요?에 결국은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금의 비중을 얼마 가져갈지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화는 진짜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원화는 지금 1,400 한 20 몇 원 정도 하잖아요. 네. 요 수준이 그냥 이제 뉴노멀처럼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보다는 좀 떨어져 저는 내려갈 거라 봅니다. 아, 이거보다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지난 4년간 우리가 1,1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가장 큰 이유는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예. 이것이 특이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네. 내년 되면은 적어도 좀 IMF나 OECD를 보면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미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로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요? 통상 그렇게 되면 우리 원화가 좀 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다시 내년 정도로 가면 앞에 1,400가 아니라 앞자가 1,300 쪽으로 좀 더 내려가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그냥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가능성이 매우 아. 높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이 적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진짜 1,400원 되면 옛날에 막 망할 것 같이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각국 간의 이슈가 아니라 예. 금과의 싸움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게 물가와의 싸움이라서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투자자분들도 물가를 열심히 보셔야 된다. 인플레이션 열심히 보셔야 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분석 판단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혹은 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 한번 네. 여쭤봤고요. 우리 대표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 디멘전 투자자문 우리 송재경 대표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